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네,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1부에서 요 기사, 국채금리 반등의 금융시장 쇼크, 이 기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국채란 무엇인지, 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2부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요 금리란 무엇인지, 요걸 알아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금리로 통화량 조절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알기 전에 우선 한국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의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저도 이건 다 몰라요. 근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화폐 발행과 환수.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종이 돈 있죠. 동전도 있고, 이 돈이란 것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지폐를 만들고 헌 지폐는 폐기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새해나 되면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은행 가서 새 지폐로 바꿔오죠. 자, 한국은행이 그런 새 지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요. 두 번째, 통화량 조절, 금리를 통해서 한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가기 전에 금리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말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세 번째로 외화 자산의 보유나 운용. 97년도였나요? 1997년도인가? 96년이었나? 이때 외화가 없었죠. 그래서 맞은 게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죠. 왜 외환위기가 붙었냐면 한국은행이 외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화 자산의 대표가 이게 달러죠. 요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급을 하는 돈이 있을 건데 이거를 해외에다가 돈을 못 준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한 거고, 우리 도와주세요 해서 IMF란 국제기구에다가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갚았죠. 이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갚았고, 그러다 보니 IMF에서는 너네들이 구조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을 해서 돈을 갚아라. 2년까지 기한을 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찍 졸업했죠. 갚으라는 기간보다 더 일찍 해서 갚았어요. 경제조사 및 통계 작성, 이런 것들을 합니다. 뉴스에서 무슨 우리나라 1년에 GDP가 얼마냐 등등등등 얘기가 나와요. 이런 자료조사를 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통화량 조절 금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2020년 작년이에요. 작년 기준에서 명목 GDP가 국내 총생산이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뭐 GDP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GN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GDP도 뭐 명목이 있고 뭐 실질 GDP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이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31조 원이 우리나라 작년에 명목 GDP예요. 이 중에서 1%는 얼마예요? 뭐 18.31조 원이 될 거고요. 자, 0.5%. 계산 어렵습니다. 반이니까 9조 원. 0.25. 그럼 4.5조 원 되겠죠. 근데 이 4.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지 감 안 오시죠? 그 감이 바로 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내에 반값 등록금에서, 대학 등록금에서 요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액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립은 냅두고 공립만 주자 뭐 등등등등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왜 싸웠겠어요? 돈 때문인 거죠. 돈. 반값 등록금 재원 연간 7조 원이에요. 그러면 국내의 모든 대학의 학비는 14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14조 원은 일반 학생들이 내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학생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내시고 알바를 해서 내는 착한 학생들도 있고요. 이 부담을 줄여주자 해서
얘기 나온 게 반값 등록금. 이 예산이 7조 원이란 거예요. 왜 이 돈이 별거가 아니게 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아니죠. 없죠. 이 돈이 이만큼 크단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4대강 사업비. 이거 이제 MB 정부에서 4대강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것도 싸웠어요.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부터 해서 뭐 환경 오염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결국은 하기로 해서 이 4대강 사업비가 총 22조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3배가 든 거죠. 엄청나게 들었는데 지금도 이거 갖고 싸우고 있죠. 지금 뭐 강에 보를 만들고 물길을 막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든 돈이 22조 원. 이래도 감이 안 오시면 다음 감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강남에 도곡동이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1번지라고 볼 수 있죠. 뭐 대치동, 도곡동, 뭐 압구정동. 이쪽에 타워팰리스라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1층, 2층이 뭐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사람들 살 수 있는 아파트 돼 있는 이런 거를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찾아봤는데 타워팰리스가 뭐 1차, 2차, 뭐 3차, 4차 몇 차까지는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 지나가만 봤지 여기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다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타워팰리스 1차에 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1297세대가 살아요. 현재 실거래가가 대형 평수가 다 일률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뭐 4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60평도 있고 뭐 70평도 있고 하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뭐 평균 거래가가 뭐 33억, 적게 잡아서 33억이라고 했을 때 1297세대 곱하기 33억을 하게 되면 4.3조 원이 나옵니다. 4조가 있으면 이 타워팰리스 1차에 1297세대를 살 수 있어요. 다 내 집이야. 다 내 집.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평균 중위 가격, 그러니까 가운데 가격이에요. 제일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을 일렬로 줄을 쭉 세웠을 때 이 평균 가격이 거의 뭐 9억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 9억이 넘는 아파트가 52%인가 이 정도 해요. 일반 직장인이 1억 모으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 사기 힘들어요. 아파트는 뭐 10억씩 하니까 4조가 있으면 이 타워팰리스 1300개가 내 거야. 이해 오시죠? 4조란 돈이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의 0.5%가 9조, 0.25%가 4.5조. 4.5조가 뭐야? 타워팰리스 1300개가 내 거 하는 돈 하고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금리를 0.2%를 움직이면 이 돈이 움직여요. 4.5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얘기하죠.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입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는 0.25% 상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돈 0.25%에 이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엄청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 이 결정을 하려면 매우 중요하게 회의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금리란 무엇인지 알아봤고 이 금리의 0.25%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말씀드린 이 금리는 알아봤는데 금리로 통화량 조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로 통화량 조절을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 경제가 좋다고 그래요. 그럼 경기 호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경기 호황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개인들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아무래도 소비를 늘릴 수 있겠죠. 내가 월급이 많아졌어. 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어. 등등의 개인이 돈이 많아지면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는 투자를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가 뭐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요거를 하기보다는 돈이 많으면 이걸 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이 더 없겠죠. 기업들로 예를 들어볼게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인력 충원이 가능할 거고요. 인력 충원을 왜 하겠어요? 신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R&D라고 합니다. R&D. 또는 시설 확장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캐파를 더 키우는 시설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되는 거는 인력 충원이 된다는 거죠. 인력 충원이 되면 직원을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을 처음에 10명 쓰다가 20명을 써요. 그러면 직원이 10명 늘었잖아요. 그럼 이 10명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거죠. 얘네들도 추가로 소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10명 말고 추가된 10명도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소비를 한다면 얘네들이 다시 이 기업에 물건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로 이 물건을 사게 되고 이 물건을 기업에서 많이 팔게 되면 다시 신기술 개발을 하고 시설 확장을 하고 다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게 이제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착할 선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착한 순환.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좋겠죠. 반대가 악순환이라고 하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 선순환이란 말은 잘 안 쓰게 되죠. 자, 어쨌든 경기가 호황, 시장에 돈이 많다. 개인은 소비를 늘리게 되고 뭐 투자도 하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력 충원을 하게 되고 뭐 신기술 개발 등등을 하게 되고 이런 시설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 부분. 자, 투자를 하게 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얘네들도 투자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금이라든지 원유, 뭐 옥수수, 뭐 구리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돈이 많다 보면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 그럼 이쪽도 한번 투자해 볼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는 금이나 원유, 옥수수, 구리 뭐 이런 애들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개인도 투자를 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저런 거를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투자 자산인데 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이 되겠죠. 급등. 중요합니다. 경기가 호황이 돼서 시중에 돈이 많으면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신기술 개발, R&D를 하게 되고 시설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투자를 하면서 금이나 원유, 옥수수, 구리 요런 애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 가격들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네 가격은 투자 자산은 급등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투자 자산이 급등을 해요. 자, 원유 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화학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휴지라든지 뭐 플라스틱. 얘네들 자체는 원유에서 나오는 뭐 찌꺼기 갖고 만들고 뭐 등등등등을 하죠. 근데 얘네 값이 오르면 얘가 또 같이 오르겠죠. 이거를 쓰는 우리 개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가만히 내비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번 돈으로 치킨을 100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내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월 100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달 후에는 80마리밖에 안 돼요. 왜? 닭 가격이 오른 거니까요. 이게 오른 거예요. 이게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오른 이유는 뭐냐? 이런 원자재 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는 돈은 똑같지만 처음에 2월에 내 월급으로 100마리를 살 수 있었던 치킨이 3월에는 똑같은 월급이지만 80마리밖에 못 사. 그렇다면 내 실질 소득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좋겠죠.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다. 자, 왜? 이런 원자재, 휴지나 플라스틱, 닭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얘네는 왜 올랐니? 거꾸로 가봅니다. 아예 이런 소비재를 만드는 원자재, 원유라든지 뭐 옥수수, 구리 뭐 요런 애들이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이건 왜 올랐니? 보니까 투자 자산이 급등해서 그래요. 또 가보니까 개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거꾸로 가보니까 경기가 호황이라서 그래요. 경기가 호황은 시중에 돈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없게 만들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왜 감소를 했냐? 이런 소비재, 휴지, 플라스틱, 치킨, 닭값이 올라서 그래요. 너네 왜 올랐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원유라든지 옥수수, 뭐 닭을 먹이는 사료값이 올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 투자 자산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투자 자산이 급등 왜 했니? 거꾸로 가봅니다. 네, 개인이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했니? 다시 거꾸로 가봅니다. 자, 경기 호황이라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돈을 없게 만들면 되겠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시중에 돈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얘네들의 밑에 하위 은행들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신한은행, 뭐 KB,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얘네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얘네도 같이 금리를 올려요. 한국은행이 올렸으니까 따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적금 이자도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넣으면 처음에는 101만 원을 받았는데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시는 분들 있죠. 얘네는 더 많은 돈을 은행으로 내야겠죠. 왜? 대출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대출 이자가 싸서 저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돼서 돈을 더 불리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금리 1%대에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면 3%를 준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1%돈 빌려가지고 3%면 2%가 남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투자도 가능한 건데 대출 금리가 5%가 됐어요. 근데 채권을 사면 3%를 줘. 그럼 누가 돈 빌려가지고 5% 이자 내면서 내가 3% 수익 먹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저하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렸더니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대출 이자로 이만큼이 더 나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돈을 갚던지 투자를 안 해.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요렇게 요만큼이 남은 거예요. 요 파란 선 요만큼이 남은 거예요. 자, 시장에 돈이 아까 빨간 선만큼 있었는데 금리를 인상을 했더니 시중에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줄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 시중에 돈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서 한 게 이 금리 인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금리를 인상했더니 대출 이자 더 많이 내고 빚내서 투자했던 이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적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1%의 적금 이자를 줬다가 적금 이자를 3%를 준다 이러면 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많은 돈이 이 한국은행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중앙은행으로, 정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나라로.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에는 100만큼 있다가 줄어서 90이 되고 80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돈이 많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능이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한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PS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시중에 돈이 많아서 개인들이 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등등의 R&D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 게 자산 가격 급등으로 오게 되고, 자산 가격 급등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면서 우리의 개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서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요거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얘네들이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여담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디까지 용인을 하겠냐 하는 게 2%예요. 지금 2%는 안 되는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격이 되는 거예요. 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한다. 금리가 무엇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부를 마무리 짓고요. 3부에 대해서는 국채와 이 금리를 이용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국채금리 반등에 금융시장에 왜 쇼크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3부도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